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1억 부를 판매한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 후속작인데요. 시대를 초월한 현인들의 산문, 시, 연설, 편지 중에서 위대한 지혜를 담은 60가지 경고를 엄선해서 이를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낼 수 있는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하루에 한 챕터만 읽어도 2달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겠죠.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 출간과 함께 전편인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리커버로 새 단장을 해서 다시 독자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내 마음의 지침서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있죠. 도서 증정 이벤트 소식인데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실행. 먼저 빗자루를 들라. 말을 줄여야 한다. 설교하는 곳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다. 그때 당신은 뭘 하려는가? 빗자루를 들고 누군가의 집을 청소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종종 대화를 할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서로에게 늘어놓거나 욕설을 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바라는 변화는 실현되지 않고 당신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괴로울 것이다.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관계의 열쇠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종종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지는 것 같다. 마더 테레사는 콜카타의 거리에서 매일 일했던 작은 몸집의 영적 거인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서글픈 속임수에 온통 둘러싸여 있는 예수라고 자신이 표현했던 모습들을 접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단한 충고의 말에 깊은 지혜를 담아 전달해주고 있다. 말을 적게 하라. 우리는 행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 행동으로 보장되지 않은 말들은 단순히 설교하는 곳이 될 뿐이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새롭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만나는 곳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나는 들으면 잊어버린다. 보면 기억한다. 실제 해보면 이해하게 된다는 옛 경고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배울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원하는 대로 대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사해준다. 분명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거나 다른 사람이 물속에 있는 것만 보고 수영을 배울 수는 없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보아야 한다. 이 간단한 논리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그저 끊임없이 말을 교환하는 바보짓에도 적용된다. 행동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내와 나는 늘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마우이에 있었을 때 아내와 딸아이가 둥지에서 떨어진 작은 새를 발견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날 아내는 중요한 가족 일이 많았는데도 작은 새를 신발 상자에 넣고 차를 4시간이나 몰아 섬을 반바퀴 돈 끝에 보호소로 갔다. 작은 새 때문에 그녀의 하루를 포기한 것이다. 그녀는 작은 생명체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설교하는 곳보다 만나는 곳을 만들어냈다. 우리 애들과 나는 그날 아내의 행동을 통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그 교훈은 그 주제에 대해 어떤 설교보다도 더 큰 영향을 주었다.
화제의 표면만 건드리는 말장난에 휩쓸려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면 잠시 멈추고 마더 테레사의 제안에 담긴 위대한 지혜를 생각하자. 주장을 계속하는 대신 자신에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라고 묻자. 만약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하면 당신의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라. 그런 뒤에도 무례함을 계속 드러내면 행동의 단계로 옮긴다. 아니면 마더 테레사가 묘사한 것처럼 만나는 곳으로 옮긴다. 그 장면에서 즉시 사라지는 것이다. 다퉈야 할 사람이 어른이라면 당신의 진지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한다. 최소한 일주일은 만나지 않는다. 술에 취한 행동을 다룰 때는 유일한 소통수단인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차라리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라.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그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경우 예의와 질서의 기본 규칙을 깼을 때는 특권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는다. 분명 말을 사용하긴 해야겠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면 결국 빗자루를 들고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해야 한다. 테레사 수녀는 거칠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생을 불우한 사람들이 인간적 대접을 받도록 돕는 데 바쳤다. 그녀는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자선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신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일들은 그냥 묵과하지 않으리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것은 잔인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변화에 영향을 줄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말은 중요하긴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금방 잊혀지고 만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놓고 끝없이 토의하면서 스스로 시달리는 듯하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말하기 위해 모임에 간다. 행동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가담하거나 특별 보고를 듣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전에 읽은 리 아이아코카에 대한 글이 기억난다. 그는 변명을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지도력은 2개의 자동차 회사를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려놓았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만들지 못한 컨버터블을 엔지니어에게 만들라고 하자 그 엔지니어는 왜 만들 수 없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을 늘어놓았다. 마침내 그는 분노해서 차를 한 대 가져와서 그 빌어먹을 천장을 잘라버려. 그리고 나에게 보여줘. 라고 명령했다. 행동하는 사람들,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라는 고대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그 과정에서 당신은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당신의 인생에서 이루게 될 것이다. 테레사 수녀의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보자. 당신을 대접해달라고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당신이 대접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신이 계속 낸대를 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 때문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자신의 말이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걸 느낀다면 결론에 이르기 위해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설교하는 곳에서 만나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는 창조성을 발휘하자. 당신의 주장을 전달할 새로운 행동들을 기록해보자. 언어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겨내자.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철학에 따라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아이들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랠프 월더 에머슨, 자주성, 먼저 당신 자신이 되어라. 우리가 고독할 때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감에 따라 그 소리들은 점점 희미해져서 들을 수 없게 된다.
어떤 곳이든지 사회는 그 구성원 모두의 인간성을 거스르는 음모에 빠져 있는 법이다. 사회는 마치 하나의 주식회사와도 같다. 그 회사의 구성원들은 주주들의 몫을 더 확실히 보장해주기 위해 주주의 자유와 문화를 제한하자는 데 동의하게 된다.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미덕은 대부분 획일적인 통일이다. 홀로 자립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기피 대상이 된다. 회사는 진실한 것을 외면하며 창조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회사가 좋아하는 것은 이름과 관습뿐이다. 인간이 되려면 누구나 반획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영원한 승리를 얻으려는 사람은 선이라는 허명에 방해받지 말고 그것이 이름 그대로 선한 것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결국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성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모습, 흠 없는 모습뿐이다. 자립에서. 자립이라는 에세이 한 편에 담긴 사상들은 내 모든 저술에 영향을 끼쳤다. 한 세기도 훨씬 넘었지만 나는 에머슨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고 있다. 그의 에세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자립일 것이다. 초월주의 운동의 아버지인 에머슨은 여기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라는 인간이 되는 것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있다. 자립, 그리고 에머슨과 동시대 사람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라는 에세이가 17살의 고등학생이던 나에게 준 충격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 짤막한 인용문에서 에머슨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획일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고 교화되는 것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획일적인 통일을 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사회는 맞춰서 살든지 아니면 퇴출자가 되라고 요구한다. 에머슨은 개인의 정신은 절대적으로 신성하고 흠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신성한 것은 규칙도 법도 사회적인 관습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 인간의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에머슨이 목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립에서 더 나아가 에머슨은 나에게 신성한 법은 있을 수 없다. 내 본성에 따르는 법칙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용감한 이 말은 신성함은 교회 제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두려움 없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다. 자신을 신성한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다. 회원증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자신을 신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악이나 허영을 보호하기 위해 법조항을 아무리 잘 외운다 해도 그로 인해 신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에게 저질러온 수많은 악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 사회의 법이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우산 아래에서 그 악들은 실제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의견이 다른 지성인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법이 말했기 때문이다. 잔다르크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기둥에 묶여 화형을 당했다. 헤롯은 그가 정한 법에 따라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내 아기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했다. 내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미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참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할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수백만 명이 죽음의 수용소로 떼지어 밀려 들어갔다. 그들의 재산은 비인간적인 법 때문에 모두 몰수되었다. 흑인에게 버스 뒤쪽에 앉아라, 음료수를 분리된 음수대에서 마셔라, 기회를 잡을 수 없거나 잡기 어려운 삶을 살라 고 요구한 것은 법이었다. 그러니 제발 행동을 정당화할 사회의 법과 규칙을 외우지 말자. 자립이 의미하는 바를 진실로 이해하는 사람은 규칙보다는 윤리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어떤 애매모호한 법과 규칙과 사회적 관습이 사실상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자기 마음의 무결함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짓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을 들먹일 것이다. 더 성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열망한다는 것은 스스로 획일화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다. 에머스는 이 열정적인 에세이에서 우리가 상징과 이름에 대해, 거대 사회와 죽은 관습에 대해 얼마나 쉽게 저항을 포기하는가 생각해보면 나는 부끄럽다 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그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오래 유지되어 왔지만 부도덕한 인습인 노예 제도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했다. 나는 올바르고 활기 있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생생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악의와 허영이 자선의 코드를 입고 있다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노예제도가 합법적이며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던 때에 에머슨이 이렇게 말하고 썼다는 것을 상기해보라. 자립에 대한 이 에세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규칙이나 법률보다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내부의 빛으로부터 윤리를 배양하라고 고무한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이 책에 기록된 많은 영적 원칙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예를 들면 자비 같은 건 말이다. 법은 법적으로 죄수들을 처단할 때는 전혀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 입법자나 판관이나 언론이 범인에게 전혀 자비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법이 왜 자비를 보여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조직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찾아야만 한다. 만약 자비가 영적으로 실행해야 할 일의 본질적 모습이라면 다른 사람의 자비심 부족을 읊는다고 해서 자신의 내적 진실을 눈감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비롭고 싶다면 자립적으로 행동하라. 그것은 떼거리를 쫓아서 생각하거나 자신의 내적 진실을 말할 때 논리적인 규칙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다. 에머스는 어떤 법이든 고의적으로 거부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윤리 감각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간이 되려면 누구나 반획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에머슨에게서 나온 이 심오한 진리를 채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속에서 조용하게 실천할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획일화되기를 어떻게 거부했는지 드러내놓고 떠들 필요 없이 자기 안에 있는 편안한 힘에서 위안을 찾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아는 침묵하는 개인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나는 17이었을 때 에머슨의 에세이를 처음 본 것이 단초가 되어 그의 철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나는 19살이던 1959년에 해군에서 USS 레인저라는 항공모함에 처박혀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 위를 비행할 것이라는 계획이 잡혔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위해 날아오르면 모든 수병이 정복을 입고 비행 갑판 위에 줄줄이 서서 하이 아이크라는 글자를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그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작은 소수파인 것 같았다. 확실히 승무원의 대다수는 인간 글자로 된 이 인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제히 집단 대응을 이루는 걸 개의치 않았다. 나는 항의를 하기보다 에머슨의 말을 떠올렸다. 인간이 되려면 누구나 반획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침묵 속에서 반획일주의자가 되어야 했다. 위험을 지닌 한 개인으로서 나의 자립에 대한 이 모욕이 끝날 때까지 배 밑바닥 깊숙이 숨어있는 동안 그 획일주의자들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나는 허용했다. 감정의 폭발이나 무용한 싸움도 없었고 그저 침묵 속에 행했다. 규칙은 내가 어떤 특정 방식으로 살도록 규정할 이유가 못 된다. 자립이라는 속성을 경험해 볼 것인지를 먼저 무결한 당신 마음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 교훈은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부터 어떻게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음모에 동조하여 당신 내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기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원래의 자신을 찾아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자신의 영적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삶을 살자. 그것이 자기 본래 모습에 따라 사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 자신이 되라는 것이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 마음의 고결함과 당신의 일상 행동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라는 것이다. 에머슨의 메시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몇 개 있다. 에세이 자립 전문을 읽고 이 고전적인 글에서 에머슨이 표현한 핵심을 메모해보자. 어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이 규칙이나 법률을 들먹이려고 할 때 그걸 자제하고 당신의 인간적인 무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영적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용서가 신성하다는 것을 안다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 같은 걸 운운하지 말자. 입거나 행동하는 방식이 스스로가 만족스러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맞추기 위해서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가? 그런 다음 독자적인 선택을 하고서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자. 자아 정체성이라는 견지에서 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자.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선언했다. 나는 아테네 사람이 아니고 세계 시민이다. 당신 역시 신의 창조물이며 사회로부터 제한받지 않는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식의 행동을 하지 말자. 만약 그것이 당신의 윤리적 정의에 부합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구애받지 말고 무슨 수를 쓰든지 시작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과 휴식. 떠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 때때로 먼 곳으로 떠나 긴장을 풀고 충분히 쉬라.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 판단력이 더 명확해질 것이니 일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으면 판단의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먼 곳으로 떠나라. 일이 더 작아 보이고 더 많은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거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더 쉽사리 눈에 띄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충고를 한다면 적어도 나는 기꺼이 귀를 기울이겠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를 역사상 가장 탐구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정말 맞는 말이다. 그의 업적은 막대하며 암흑시대에서 인간을 끌어낸 르네상스의 문을 연 사람이다. 다빈치는 어디서든지 눈에 띄는 것은 다 신비로워했고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땅, 하늘 그리고 천국을 연구했다.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으며 최초의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400년 전에 날아다니는 기계의 설계도를 그렸다. 그는 자연과 인간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축가이자 완벽한 화가였다. 그가 그린 초상화는 그 이전이나 이후의 것들보다도 훨씬 솜씨가 좋았다. 그는 주제의 핵심을 포착해서 사실성을 구현하였다. 수많은 책들이 그의 그림, 최후의 만찬의 장엄함에 대해 저술했다. 어떤 주제도 레오나르도의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짧은 충고에서 그는 창조적인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작품의 양만 생각해봐도 일 중독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발명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던 A형 인간 말이다. 하지만 그의 충고는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이다. 이 독창적인 르네상스 인간은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해 먼 곳으로 떠나라고 충고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대단히 뛰어난 균형 감각을 지닌 듯하다. 그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뒤로 물러나 현재의 걱정거리들을 언제 머리에서 깨끗이 씻어낼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여기서 핵심어는 균형이다. 어떤 일 때문에 소모되는 것을 피하려면 그 일에서 멀리 떨어져 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떨어져 걷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 가족 혹은 계획을 레오나르도가 말하는 더 작게 보이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붙박인 장소에서 출발한 다음 돌아다 보면 그 장소가 정말로 더 작아 보인다. 멀리서는 한번 슬쩍 보는 것만으로 자신이 떠난 곳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하여 약점이나 결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금방 찾아낸다. 레오나르도는 예술가로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충고는 직업과 상관없이 당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내가 하는 다른 모든 일에서도 레오나르도의 충고는 딱 들어맞는다. 쓰고 있던 원고지를 모두 밀쳐두고 며칠간 장거리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거의 마술처럼 모든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인다. 일에서 손을 뗐을 때 통찰력이 생긴다는 사실은 참 놀랍다. 통찰력은 우리가 결과에 초연해 있는 순간에 비로소 머릿속으로 뛰어든다. 위대한 르네상스의 스승은 먼 곳으로 떠나 편히 쉬면서 애쓰기를 내려놓고 갈등을 잊고 우리를 도와주는 신의 자연스러운 인도를 따르라고 말한다. 그는 긴장을 풀고 충분히 쉬라.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 판단력이 더 명확해질 것이니 라고 했다. 일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명상을 배워보는 것이다.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대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청중들 앞에 서기 전에 혼자서 최소한 1시간 정도 명상을 했다. 명상에서 깨어나면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로 무대 위에 오르거나 펜을 들 수 있게 됨을 경험했다. 자신과 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 공간에서 긴장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 행동에 신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적게 줄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임무를 완수할 힘을 얻는다. 이런 원칙을 일상 속에서 실제로 깨달아보자. 예를 들어 춤출 때 당신의 목적은 플로어 위의 특정 장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다. 댄스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춤을 추다 끝낸 곳은 춤의 과정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콘서트에서는 음악의 끝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콘서트의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바나나 먹는 것을 생각해보자. 무엇이 목적인가? 한쪽 끝에서 출발해 다른 쪽 끝까지 도달하는 것? 아니면 한 입 한 입 즐기는 것? 긴장을 풀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갈 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건 생활 속에서 균형을 견지하라고 권한다. 무슨 수를 쓰든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결과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일을 즐기려고 노력하라. 만약 당신의 판단이 조화나 균형을 잃었다고 느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몇 걸음 물러서라. 오히려 시야가 넓어지고 창조력이 왕성해질 것이다. 독창적인 르네상스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해보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신경 쓰지 말고 일에서 몇 걸음 떨어져 보자. 일의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그 행위에서 순수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 일을 즐기자. 때때로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마감 시간의 구속, 자명정도 없이. 자신을 그 상태로 두고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살펴보자. 이렇게 일과 거리를 유지하면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새로운 활기와 더 예리해진 판단력을 얻게 될 것이다. 뭔가 막힌 느낌이 들 때 내가 자주 하는 짓이 있다. 모든 것을 그냥 신에게 맡겨 버리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인도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단순화해버린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무수히 인내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때때로 멀리 떠나 긴장을 풀고 푹 쉬라 하고 충고한 것을 기억하자.